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구축이요. 얘는 말 그대로 내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 그 주변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할 그 프로젝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맨날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주변 환경은 어떤지 전부 다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어떤 처리를 주로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구축을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환경이랑 그 회사의 이제 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해서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그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실제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업무 같은 것도 분석하고 전부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나서 그 분석 단계에서 이제 나온 그 산출물 있죠. 그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갔더니 주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때랑 그 회사 갔더니 이제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해요. 그때랑 컴퓨터로 똑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다를 거예요. 해서 분석 단계 그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우리가 선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의 이제 성능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편의성,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그런 제품들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 환경부터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하드웨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역할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랑 이제 통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버. 얘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을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을 보고 우리가 서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했어요. 그럼 그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에서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그러면 네이버가 나의 지금 서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구글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구글에서 나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럼 구글이 나의 서버가 되는 거고, 나는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친구랑 나랑 둘이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파일 좀 보내달래요. 그럼 내가 이제 파일을 주죠. 그럼 나는 내 친구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럼 내가 서버가 되는 거고 친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서비스를 주는 쪽이 서버가 되는 거고, 서비스를 받아보는 쪽, 그쪽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서버도 이제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해주고 제공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사용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신화공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우리가 크롬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그런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데이터들의 양도 많아지고 처리해야 되는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웹 서버에서는 주로 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해 주고요. 만약에 동적인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게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여기서 이제 주로 동적인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해 줘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DB 서버도 이제 따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B 서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DBMS를 설치해 놓고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이 DB 서버가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제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제 따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구축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용자가 뭔가 요구하면 이 DB 서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사용자 쪽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때 이 DB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는 누가 있다?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아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하는 역할이 웹 서버와 DB 서버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이제 수행해 줘요. 그리고 이제 DB 서버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랑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 서버도 따로 이제 구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서버가 뭐 한 개가 아니죠. 웹 서버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는 것도 있고 DB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 그러면 서버에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있겠죠. 이 웹서버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뭔가 요청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이 웹서버에서는 주로 어떤 거 처리한다? 정적인 그런 데이터들, 정적인 파일 같은 것들을 주로 처리를 해주더라. 여기서 이제 정적인 파일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거 얘기하냐? 주로 이제 HTML이 됐든 아니면 CSS가 됐든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적 파일이라고 해요. 정적인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얘는 이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동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더라. 그래서 얘는 웹 서버랑 DB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웹 서버랑 이 파일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적인 서비스가 뭐 움직이는 거, 우리 동영상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인 서비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뜨겠죠. 떴을 때 이제 사용자가 뭐 인기 순으로 보여주세요, 판매 순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적인 화면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클릭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간순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적 서비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 DB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DBMS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DB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기에는 조금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어떤 값이 저장이 돼요? 정형화 된 그런 값들이 이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주로 저장을 시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 파일이 됐든 뭐 동영상 파일이 됐든 아니면은 그림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서버에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파일들은 서비스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곳이 우리 파일 서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환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얘네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클라이언트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우리 사용자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사용자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 주로 PC를 가지고 하더라.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 하고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 서버다 그러면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 받아서 처리하더라. 그리고 이 웹 서버는 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해준다? 정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웹 서버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거는 동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더라. 동적인 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웹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 있죠.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웹서버랑 파일 서버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DB 서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DBMS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 우리 DB 서버예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다 그러면 파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엔 조금 이제 안 맞아요. 비효율적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게 우리 파일 서버예요. 그래서 서버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이요. 소프트웨어 환경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됐든 서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해서 이런 기계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에 이제 사용되는 개발 소프트웨어. 크게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개발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있죠. 윈도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유닉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하나의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ISO도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웹서버가 됐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서버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DB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DBMS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에는 도대체 어떤 게 있냐?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개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하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적 이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설계 모델링 도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UML을 지원해 주고요. 개발 전 과정에 대해서 설계하거나 모델링을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설계 모델링 도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현 도구다라고 하게 되면 구현 도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 개발 언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구현 도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도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배포해주는 거예요. 배포. 내가 이제 구현한 그 소스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스 같은 것들을 빌드하거나 이제 배포하거나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빌드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개발 끝났어요. 끝나면 그거를 그 회사로 이관시켜야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빌드 도구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도구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도구는 말 그대로 테스트요. 모듈들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현됐나 안 됐나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 도구다라고 하게 되면 형상 관리라는 게 우리 버전 관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 개발하더라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었다가 다시 디버깅하고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오류 수정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또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그 기능도 넣어야 되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하나씩 내가 개발할 때마다 이제 버전을 다 붙인다 그랬어요. 1.0 버전이다, 1.1 버전이다, 1.2 버전이다 해서 버전을 계속 붙여가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에 이제 최적화되게 이제 개발을 끝마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각각 그런 산출물들을 버전별로 관리해서 품질 향상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상 관리 도구요. 이 형상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it이라는 것도 있고 서브 버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의 기능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웹서버라는 아이는 지금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위치에 있는 아이가 웹서버예요. 여기가 이제 사용자 쪽이죠. 사용자가 이제 웹서버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곳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제공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웹서버의 기능이요. 웹서버. 자, 얘는 이제 HTTPS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HTTP는 뭔지 아시죠? 얘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HTTPS가 붙었어요. S가 이제 보안이에요. 보안. HTTP에다가 보안 모듈을 결합시킨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HTT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브라우저로부터 이제 요청받아서 응답할 때까지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기록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록 남기는 거예요. 기록.
기록을 남긴다. 그 얘기는 로그 파일. 처리한 요청들을 전부 다 이제 로그 파일로 전부 다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통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파일 관리다. 말 그대로 정적이요, 정적. 해서 HTML이 됐든 CSS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이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정적 파일 관리라고 해요. 이 웹서버가 이제 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역폭 제한도 해줍니다. 얘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답 속도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대역폭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대역폭 제한도 우리 웹 서버에서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호스팅이라는 것도 해줘요. 얘는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가상.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해서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가상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증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기능이요. 보통 이제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인증하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곳이나 그런 금융권은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증을 하죠. 그래서 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랑 직접적으로 붙어서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웹서버에서 많은 기능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에서 어떤 특정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인증 받은 사람들은 이제 DB 서버가 됐든 파일 서버가 됐든 이런 곳에 있는 서비스를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사용자가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웹서버가 해주는 역할이 많더라. 그래서 웹서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웹서버가 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쭉 써놓고 이게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웹서버에 관한 설명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언어요. 내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기준이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있죠? 그런 언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여러 개 언어 중에서 어떤 걸로 실제로 이제 내가 개발을 진행할지 그걸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식성이다, 친밀성이다, 범용성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언어 선정 기준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